예, 불꽃낙마 해적TV. 오늘은 5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제가 했던 지난번 재생 목록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가설 5가지, 그 5가지를 오늘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역사를 이해하는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한번 설명을 하고, 역사의 평가는 그리고 또 정의를 한번 재확인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메인 아이디어인 역사를 이해하는 가설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본 것 같이 실증사원이 여러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실증사원이 뭐야, 결국 눈에 뵈는 것만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역사라는 학문으로서의 접근이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하고, 그 역사의 본질적 접근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즉 각종 이미지, 이야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를 가리는 겁니다.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회과학적 방식으로 이제 역사를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과학이라는 건 가정과 또 가정에 따른 모형, 또 현실의 관찰이라는 검증, 이건 뭐 수학적 사고의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유독 역사의 평가에서 그런 방식이 통용이 안 되는 게 바로 그걸 막는 거죠. 실증사학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그 순서가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의 평가라는 건 또 결국 그 주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실제적 진실에 다가가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의 실제적 진실은 존재하느냐? 글쎄요, 존재하지 않아요. 왜? 정보의 비대칭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뭐 니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말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역사 평가라는 건 결국 그 진실은 어차피 볼 수가 없으니까 한 줄기 빛과 같다라고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여지는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역사관이다. 그래서 화두를 던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역사관을 갖고 계시는지. 이왕이면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그 인식의 확장을 할 수 있고, 또 풍부한 어떤 상상력을 발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선택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리고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 부당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역사의 정의란 무엇일까? 원래 역사라는 학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거를 이제 일종의 데이터로 남아있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학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학문적으로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제가 내린 정의는 그때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의 총체로 전 학문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죠. 그럼 그 기록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왕이란 얘기. 역사는 결국 히스토리,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 이 스토리와 히스토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핵심 메인 아이디어. 오늘 하는 내용들은 하나의 5가지를 제가 이제 핵심 가설을 제시를 할 텐데, 하나하나의 강론을 해도 충분히 분량 뽑아낼 수 있는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 했던 그 메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1강에서부터 14강까지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당분간 진행을 할 텐데, 이 시간이 끝나면, 이 순서가 끝나면 이제 하나하나의 강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하나의 주제별로 그 역사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이거 하는 거 오래 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일단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가설, 첫 번째 가설. 세계 인류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사다. 첫 번째 가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지금의 베링 해협은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육지였다. 이 베링 해협이 육지라는 가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가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퍼즐을 맞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처럼 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설로 제가 제시를 했고, 세 번째 가설은 세계 인류의 모태신앙은 천민신앙이며 세계 인류의 왕은 제사장 혹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가설을 제시를 합니다. 네 번째 가설로는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세계 인류의 세계 질서는 왕이 있는 중국과 또 이를 호위하는 사이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른바 중국과 사이 시스템 혹은 천자 시스템. 이게 이제 네 번째 가설이고요. 다섯 번째 가설, 맨 마지막 가설로는 세계 인류의 최상위층을 이루는 지배계층은 제사장 신분이었던 부여계와 또 호위무사 신분이었던 선비계로 나뉘어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긴장관계를 이루며 세계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왔다. 는 이른바 양계론이 되겠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가설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가설 첫 번째, 세계 인류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사다 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런 가설을 제시하는 계기가 첫 번째는 지명이죠. 지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불뜨기 언덕으로 알려져 있는 터키에서 유적지가 하나 있죠. 게베클리 테페라는 그 유적지가 가져다 준 어떤 시사점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띄워왔는데, 일단 지명으로 보면 일단 배불뜨기 언덕을 한번 볼까요? 터키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터키어로 배불뜨기 언덕이라는 뜻으로 터키 남은동쪽 산오르파도 웨렌지군에 있는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BC 9600년 경으로 추정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실증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어요, 솔직히. 여기 지시되어 있는 연도, 지들이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고, 제가 관심 있는 건 이 두 번째죠. 어떤 시사점이 갖고 있냐. 이 유적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3년 이 유적의 발견으로 기존의 수렵, 목축, 농경의 성형적인 어떤 국가 발전 모델에서 성전 건축, 농경, 국가 발전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되는 거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 뭐 인류들이 뭐 처음에 뭐 사냥이 때문에 사냥하다가 힘이 드니까 이제 목축을 하다가 한국에 정착을 해서 이제 농경을 했다라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선형적인 국가 발전 모델로 저는 배운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생각하면 좀 비합리적이죠, 그죠? 비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시되는 하나의 시사점, 성전이 건축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죠.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뭐 사냥하던 사람들이 있을 테고, 뭐 목축하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농경 기술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어떤 군락지를 이루고, 또 군락지를 이루면서 농경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법과 제도가 정립이 되면서, 그러면서 국가 발전으로 되는 그 가설이 또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시사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 게 퀘벡의 글루테페? 배불뜨기 언덕이라, 배불뜨기가 더 어울리네. 이거 어려워. 퀘벡 글루테페. 아무튼 이 유적지의 시사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또 기존의 건축물을 파먹고 어디로 이제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 권고는 이제 리셋 가설.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사는 뭐 세대를 갈수록 점점 퇴화됐다는? 이것도 이제 먼 시기로 갈수록 굉장히 정교하고, 뭐 현대로 갈수록 근대로 올수록 좀 뭐 유물이 뭐 조잡하고 막 흔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셋이 됐다. 리셋이 되면서 인류의 문명은 뭐 퇴화를 거듭했다. 뭐 이런 가설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받아들이지는 않죠. 근데 아무튼 이 퀘벡 글루테페라는 유적을 통해서 리셋 가설이 제기됐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류사는 가설, 첫 번째 가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세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로 첫째로 제가 시사점을 갖는 게 지명이죠.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 지명을 많이 찾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명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 곳에 막 산지대에 있어. 이 대표적인 게 백두산이죠. 백두산이 여러 개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동하는 결과죠. 민족의 이동하는 결과. 그리고 민족 이동하면서 뭘 가져간다? 흔히 뭐 지게설 갖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제 지명을 갖고 이동한다. 그리고 그래서 뭐 한반도에 있는 뭐 경주에 있는 많은 유적지에 있는 능들이라든지 뭐 도처에 있는 능들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죠? 감염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감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계석을 지구 운반한다, 이동을 한다. 그래서 지명을 갖고 이동한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민족의 이동사. 근데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체가 뭐냐? 성전. 성전을 중심으로. 그럼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용안돼 있겠죠. 어디가 용할까? 가면서 뭐 어디가 용할까? 당연히 자기장이지. 자기장 축.
자기장 쭉 이동해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케벡 흘리 태페의 시사점, 유적지의 시사점. 이 두 가지 근거로 가서 세계 인류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사다 라고 이제 지시를 해 보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민족의 이동사라고 했는데 그 민족의 이동사는 주도세는 당연히 지배계층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민족의 이동사는 어느 한 곳으로 그 중점점을 형성을 했을 것이고 또 이곳이 세계 질서의 중심이 되었다는 축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리세 가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믿지 않는데 리세 가설보다는 집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을 중심으로. 그죠? 그 어느 한 곳은 어디? 당연히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 우수한 인재, 우수한 풍부한 재물, 혹은 과학 기술 문명 집중이 됐겠죠. 성전에 있는 그 제사장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이제 그곳이 곧 나라였어요. 거기만 나라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민족 공동체로 이제 각자 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호위 무사 세력이 그게 군벌입니다. 그렇게 원래는 그렇게 세계 질서 혹은 인류사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베링 해협은 적어도 18세기까지 육지였다. 이건 이제 기록 근거로는 이제 역사 기록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 함농록에도 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이사님 살펴볼 테고 지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선후기 세도 정치의 등장 배경은 제가 한번 인식의 확장을 가져본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도 하고 이것저것 사유도 즐기는 학문이 원래 역사입니다. 역사 이렇게 재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가 우리 알고 있기로는 1800년서부터 1860년 3년으로 이제 통솔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세도 정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지 않을까? 급부상하게 된 배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영 제국이 1815년부터 1914년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애초에 전성기를 이뤘던 대영 제국이 갑자기 급부상한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이제 인식 확장을 가져가 보는 거죠. 우선 이제 먼저 역사 기록을 한번 볼게요. 베링이가 육지였다는 사례 중 근거들은 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당고기 삼성기 합편. 그리고 이건 좀 우선 이제 성정실록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화대동 거요시동 장백진은 삼방부회 이루연육 폭운지행 기어 말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각종 기록에 보면 조선을 뜻하는 게 자기를 나라 혹은 왕자를 뜻하는 동자를 많이 씁니다. 참 희한하죠. 어디를 기준으로 통일까 뭐 이런 거. 그럼 조선을 한번 돌이켜 보건데 요수의 동쪽에 있답니다. 요새 그리고 장백산의 남쪽에 있고 세 방향이 바다에 접해 있고 한쪽 면이 어디에 대륙에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폭은 가로를 얘기하죠. 운은 그냥 어조사입니다. 어조사고 이 횡이 뭐냐
이걸 가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건 아니죠. 그냥 넓이입니다. 넓이. 그러니까 가로의 넓이가 기어말리 수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도대체 이거 어디야? 어디겠습니까? 뭐 어디겠습니까? 지금 아메리카지 당연히 요수지동 잠백지나 뭐 삼방부에, 그리고 이 동쪽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겠냐, 이건 당연히 베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합의한 한당고기 3색에도 보면 이렇게 크로스 태깅이 가능해요. 여기 횡자가 나오죠. 여기도 횡자가 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운 판어류 지산하 요한시지국 천의동지지 역칭 판어류지국 기지 횡 남봉어말리 동서 이만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나리오는 이제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천. 천산. 하늘식으로 하면 천산. 천산 밑에 고기에 이르기를 그 천산 아래 한인이라고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천의 동쪽에 있고, 혹은 뭐 칭하기를 파나리오의 나라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 땅은 그 넓이가 절대 가로가 아니에요. 지금 그 환빠라고 알려지는 저 아류 한당고기 이렇게 보면 뒤에다 막 중국 대리에다가 투수가 박아놨더라고. 이거 바보들이죠. 얘네들은 이 횡을 모르고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가로로 보고 있는 거야. 바보 멍청이들이죠.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고, 다 보면 아메리카 아니냐? 남북 5만열이, 그리고 동서 2만열이. 그러니까 굳이 그걸 부정을 하려고 그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죠? 아메리카야, 여기 누가 봐도 아메리카 아니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아메리카니까 당연히 베링이가 육지였다는 사료가 가정이 있지 않으면 그 역사 사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세종왕조실록, 그리고 뭐 한동공이 뭐 남들 다 뭐 알고 아시는 분만 이제 이걸 아는데, 이건 내가 특별히 제가 이걸 발굴을 했어요. 단군세기, 한당고기 단군세기 6세 단군 닮은 편이 있는 걸 제가 한번 새로 발굴을 했는데, 읽어보면 진안 진국중치도역 유신 모한, 여기 모한이 나오는데, 이 모한은 그 마자 오기로 보는 게 통솔입니다. 마한으로 보면 돼요. 마한, 공기남, 번한, 공기남, 뭐 첨한, 위사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가면 뭐 진안은 그 거의 중심이죠. 뭐 그 지역을 새롭게 진압을 해서 다스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진을 중심으로 마하는 공기남, 여기 기자는 이제 오조삭이죠. 그 진안의 왼쪽은 이제 보호하고, 번하는 공기남이라는 기자도 역시 이제 어조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재밌어. 어조삭인데 여기 어디냐는 거죠. 진안이냐 아니면 마한이냐, 이게 이제 해석이 달라요. 이 해석에 따라서 이제 그 그림이 달라져요. 만약에 공기남 할 때 기자를 진안의 남쪽으로 본다 그러면 진안, 마한, 번안은 어떻게
옹기종기 모여있죠. 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형세라고.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도 돼. 그리고 별 유의미 변별력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기자를 마음으로 보면 어떡하게요? 달라진다는 거죠. 그림이 마음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전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재밌죠? 뒤집어진 기억자. 진안이 여기 있어요. 진안은 이제 마하는 진안의 왼쪽을 보고 하죠. 그럼 번화는 마하의 남쪽을 공고히 합니다. 이 문장에 필요 충분 요건이 있어요. 뭐예요? 진안과 번화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진안과 번화는 떨어지는데 여기엔 뭐가 있을까? 당연히 바다가 있겠지. 그러면 딱 그림이 나오잖아요. 베링을 중심으로 한 진안, 마한, 번화. 여기가 마하는 나중에 어디로 발달하죠? 고구려. 번화는 나중에 백제. 뭐 인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인정하시더라고. 지금 진화대로 동부에 백제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진안, 마한, 번화, 그리고 그 중심에 베링. 결국 베링에는 뭐였다는 육지죠. 재밌더라고. 근데 요걸 내가 하나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조선왕조실록, 한동호의 삼성 협회 한번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거 말고 기년시한이라고 있어요. 영조 내왕께서 노안 검사를 했다는 기년시한,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할까 했는데 저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뺐는데, 그 기년시한이라는 문구에서도 살짝 언급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링이가 육지였다는 사료 근거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호의 지구 전후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죠. 1837년에 이제 이 그림이 그렸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관심을 안 갖더라고. 이게 해수면 상승되고 이걸 왜 관심을 안 갖는지. 걔네들이 여기만 보고 있어요. 여기 진화 원대력, 거기서 고려 찾고 조선 찾고 난리다. 아니, 제발 좀 그러지 마. 왜들 그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추측을 해요. 추론을. 1837년에 어디서 누구에서 조선이겠죠. 조선 그 왕실에서 김정호라는 공무원을 시켜서 이 지도를 작성하게 한 이유가 뭔지 한번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학문의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 왜 이 그림을 그리게 했지? 딱 보면 알잖아. 그럼 그림이 딱 달라 보이잖아요. 북미세력 봐라. 물에 잠겼네. 응? 아하, 해수면 상승이 있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구 자기장 쪽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그리고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다가 있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잘 보고.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그 해수면 상승의 영향은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거지. 만약 바다가 아닌 육지가 거기 있다 그러면 이 해수면 상승의 영향은 지속적이겠죠. 지금도
가라앉, 이 형식, 지형으로 있을 겁니다. 가라앉은 상태로. 그죠? 그거 있잖아. 그 비거 실험. 비거 실험에다가 그 물에다가 얼음 이렇게만 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해수면, 그 수면은 별 이동, 변화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스티로폼을 한번 상관없고 실험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그 이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장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너머에는 뭐가 있다? 바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렇죠?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해수면 상승이 뭐 오고 있다 그러는데 그 영향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쪽엔 바다가 있어. 이해되시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게 했구나. 그리고 이 시점 근거로 해서 베링에는 우리에 잠겼구나 라고 또 인식의 확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1837년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빅토리아 꺼지지 않는 나라 이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이뤘던 빅토리아 1세 즉위년도입니다. 재밌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뭐 1800년부터 1871년까지 한반도로 이주해온 흔적이 보이는 지도인데 이게 퍼즐이 맞잖아요. 이렇게 그 시기가 해수면 상승기와 겹쳐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뭐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해수면 상승기가 맞물려서 패권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세계 패권의 변화. 이른바 대륙 세력에서 해양 세력의 세계 패권의 변화가 이때 일어나지 않았냐? 라는 합리적인 추론 또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커커에 나와 있는 베링 해협 설명서를 봤는데 이거 내가 뿜어산 거 아니야. 맨 마지막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해협의 이름은 1728년에 이 해협에 배를 타고 들어온 덴마크인 선장 비투스베링의 이름을 따라서 붙인 것이다. 해면의 높이가 100m 이하로 낮아졌던 빙하기 약 2만에서 3만 5천년 동안에 이 해협은 아시아와 북아메리카를 잇는 육교 역할을 했는데 이 육교를 통해 상당한 수의 식물도 이주를 했대. 상당한 수의 식물과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이주했다. 지랄하고 싶어. 나 요거 보고 나 뿜었다는 거 아니야. 빙하기 뭐 약 2만에서 3만 5천 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2만에 3만 5천까지 뭐 이렇게 크게 올렸대? 뭐 몇천 년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남고 이 부도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네. 야, 더 올려 그럴까요? 2만에 3만 그쪽으로 더 올려 쭉 올려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이 글귀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데 참 애쓴다. 얘들 참.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아메리카를 콜럼버스의 신대륙 그 발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베링 해협은 적어도 18세기까지였다는 것은 이제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역사 기록, 조선왕조실록과 암담고기 그리고 대표적인 뭐 지구촌으로 알 수 있는 그 실증 사료로도 한번
제시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세도 정치 정정 배경, 그리고 거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급부상 배경도 베링 해협이 가라앉는 해수면 상승기와 또 맞닿아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게 근거를 제시로 그 근거를 이제 중심으로 제가 막 가설을 잡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18세기라고 이제 그 표현을 한 거는 잠정적인 결정이죠. 확정적인 뭐 역사의 뭐 결론이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왜냐면 들리는 얘기는 19세기까지 뭐 했다, 뭐 거기는 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뭐 인조 뭐 뽀사버렸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다양한 뭐 개연성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겁니다. 적어도 18세기까지는 육지였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해양 세력의 등장, 부상, 또 베링의 잠기는 해수면 상승. 그리고 이제 가설, 세 번째 가설은 세계 인류의 모태신앙은 천민신앙이며 세계 인류의 왕은 살아있는 하나님 혹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 가설을 잡아봤습니다. 천민신앙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왕은 근데 제사장, 고대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구동성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고대에서 최상위층의 계급이 제사장급이라는 데는 거의 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민신앙으로 한다 그러면 왕은 당연히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당연히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부여받겠죠. 그죠? 이거는 뭐 종교 뭐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 질서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모태신앙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종교적 믿음의 특별한 체제를 혹시하거나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이미 인정된 것에 근거한 확신과 동일하다. 결국 인간은 신앙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신앙이 없다면 삶의 지표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종교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종교는 초월적, 선언적 혹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이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말한다. 따라서 신앙은 종교로 갈 수는 있죠. 종교로 갈 수는 있잖아. 종교가 신앙일까요? 아니죠. 종교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로 갈 수 있으나 종교가 신앙은 아니다. 그 종교의 전제 조건은 신앙이죠.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각종 종교와 판을 쳐. 근데 누가 신앙을 얘기를 하잖아? 그럼 종교바로 낙인을 찍어. 아마 하는 말이야. 어지럽 죽겠어 아주. 이거 도대체 뭐야? 그리고 천민신앙을 얘기를 할 때 역사는 뭐 역사나 역사 기록이나 뭐 고고학적 연구나 생활 풍습, 또 각종 종교 의식을 보면 하늘이 빠진 증거가 있네요. 다 하늘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대, 또 뭐 있지? 건조 양식도 그래요. 오벨리스크 양식, 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늘이 빠지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의 모태신앙은 세계 인류의 모태신앙은 천민신앙이라는 데에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나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고. 그러니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민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설로 제시를 해 본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저도 역사를 하지만, 역사를 한 사람들은 종교, 이게 호의적일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이 세계 인류사, 또 이 한반도 역사, 끼치는 해악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 역사적으로 종교는 뭐예요? 군사작전의 일부입니다. 종교의 힘이 아니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해요. 그래서 종교를 위시한 종교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종교재판도 있고, 군사작전의 일부라고 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종교는 돈이 되네. 돈이 돼. 사업으로 발전했네. 종교사업.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88학번이에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90년대 초에 학생실 학교를 대학생을 보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컨설팅? 좀 경영 기법들이 굉장히 유행할 때예요. 그리고 미래학. 대표적인 학자는 엘빈 토플러죠. 경영 기법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때 많이 소개되고, 경영학 관련 이론들이 많이 발표됐어요. 그때 어느 경영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가장 블루오션, 돈이 될 만한 사업 중에 하나, 이게 뭐다? 종교 사업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였어. 종교. 돈 되지. 통일교 봐. 얼마나 돈 많이 벌어. 그냥 사람이 아는 거, 돈이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돈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권력을 잡나? 이런 예명. 그러니까 권력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가. 참. 개신교는 축복받았다, 권력이. 개신교 장로 출신 벌써 2개나 됐어,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응?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좋댔지. 자, 그럼 네 번째 가설.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세계 인류의 세계 질서는 왕이 있는 중국과 이를 호위하는 이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이른바 중국과 사이 시스템, 혹은 전자 시스템이죠. 이게 이게 재밌는 가설이에요. 이게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하면, 이 가설을 제기하게 된 어떤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질서, 그리고 어떤 체계를 이루었고 살아왔나 이거죠. 그냥 중구난방으로 케오스, 혼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어떤 분명히 잡혀있는 어떤 질서와 체계가 있지 않았겠냐. 그리고 질서 체계의 요체는 그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떤 애들 보면 헬조선 그러는데, 진짜 지옥이 뭡니까? 혼돈이지. 케오스. 케오스가 지옥 아닙니까? 질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세계 질서가 어떤 요체로서의 질서와 체계가 있지 않았겠냐 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가설 제게 출발점은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 질서 체계의 요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작년 결론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인류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사라면 그 이동의 종착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만 하고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어느 일정 시간이 있든 뭘 하든. 그리고 그 이동의 종착점이 존재할 것이고,
세계 인류의 모태신앙이 천민신앙이라면 세계 인류의 왕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세계 질서는 당연히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구축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결론을 짚어질 수 있는 사료 혹은 실증적 자료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 가설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제 결론이나 모형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검증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실증 자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심점은 이제 중국이 되는 거고, 이 세계질서, 그 중국을 호위하는 사이,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 사료 검증을 한번 해보면 중국과 사이와 관련된 어떤 사료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 남하고 소개만 해. 이걸 어떻게 정리를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뭐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보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꿰어봤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존재로서의 중국과 사이, 두 번째는 기능으로서의 중국과 사이. 이렇게 그냥 분류를 해서 한번 꿰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배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존재로서의 중국과 사이는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상호천 사기, 알려져 있는데 뭐 북쪽, 남만, 서융, 동이, 그리고 중국. 여러분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통 대부분 제 역사하신 분들은 북쪽의 민족, 뭐 남만 민족이 어떤 민족, 뭐 서양 민족이 동이족, 뭐 우리고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하나 그런 관심 없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연히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 읽어볼게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항은 특히 사마천의 사마천의 사기에 등장하는 중국과 사이는 이미 그대로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중국 원주민의 동서남북의 외세 민족이 가라막혀 있는 자기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는 의미. 그 이상, 그 이상의 가치도 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가려니 북쪽이 있네. 아이고 무서워. 남쪽으로 가려니 아이고 남만이 있네. 아이고 무서워. 서양, 동이, 지금의 진화 대륙 중심으로 하면 그 곡창지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부럽겠어. 근데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자기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중국과 사이,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기능으로서의 사회,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치통관 195권에 있는 그 유명한 문구입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중국 근간이야 사이 지엽이야. 해 근간이 봉지엽이니 목안득 자영이라.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중국 자치통관 모택동이 70번이나 읽었다는 모택동이 인간이 무식한 게 맞아. 자치통관만 본 거야 이 인간을. 이걸 70번을 봤대. 아이고 진감입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치통감 제 195권에 나와 있는 말로,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당나라, 여기 그 화자는 당태종입니다. 이의민으로 알려져 있는 당태종이 그 화자예요. 그러니까 당이 주도하여 중국 대륙을 통일하던 시기에 당태종이 말이다. 해석하면 이 있는 중국은 뿌리와 같고 사이는 줄기와 잎과 같다. 뿌리를 해야 하면 줄기와 잎을 섬기는 것 같으니 어찌 나무가 무성히 자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남은 것이 세계죠.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 왕은 당연히 이제 중국이 있는, 왕이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 중국의 개념은 왕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제 당태종인데, 중국을 얘기할 때 객관적 관찰적 시점으로 얘기해. 유체에 따라 법으로. 존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 얘기하는, 뭐, 당연히 중국이라며? 중국이 뭐, 당이라며? 중국이란 뭐 국가는 없을 거고. 당나라가 뭐 굉장히 뭐, 중국 대륙 뭐 통일한 뭐, 그러면, 이렇게 유체 이탈 합법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당나라의 정체가 뭐야, 그러면? 존나 이상하네. 이게 뭐지? 그런 거야. 그런 의심을 한번 가져봐야죠. 그럼 당은 뭐냐? 결국 뭐냐? 왕이 있는 중국을 호위하는 군장 세력이지. 그죠? 선비계 군장 세력. 인류가 있죠? 땅 퍼즐이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먼저 해 근간이 봉지엽이 목 안득자형이라. 나무가 어찌 뭐 모성이 자랄 수 있겠느냐. 나무는 곧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에서 결국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했는지, 응? 그 당위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신라가 뭐예요? 중국이죠. 그죠? 그 당은 신라를 호위하는 선비계 군장 세력이고, 그리고 당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전쟁을 독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치통과 195억 원 이 중국 근간의 이 문장이 전후 좌우 내용을 살펴보면 다 전쟁을 막 독려를 하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아우 수고 많네. 뭐 잘 싸웠나? 아유 그 누구냐 그 신하 걔 말을 못 들어가지고 내가 실패했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당태종 그 중뽕들이 그렇게 오면 존경하는 당태종이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고 있냐고. 왜? 중국인 신라를 호위하는 호위 군벌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호위 군벌 세력의 대빵, 그게 당입니다. 그리고 그 당의 대빵이 또 당태종이었고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백골역에다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지와 확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제 삼국시대에 고구려 하시잖아요. 고구려를 그렇게 공격을 해. 이상하죠? 고구려를 고구려만 이렇게 계속 전쟁을 하죠. 수나라, 당나라 막 하고. 그래서 이 고구려는 나중에 이전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조선부터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고조선은 뭐야? 진한, 마한, 번한으로 돼 있죠. 이거는 이제 국가 개념이 아닙니다. 세 명의 왕이에요. 제사장. 고조선은 결국 뭐야? 중국이죠. 고조선 자체가 중국입니다. 그 제사장급의 그 왕이 있는 첫째 큰 형격인 진한 나중에 이제 신라로 발전을 하고, 두 번째는 호위무셀 역할을 했던 마한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고구려로 이제 발전을 하고, 번한은 이제 행정을 담당을 했겠지. 군수나 뭐 물자나 뭐 그런 이게 백제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결국 뭐냐, 큰 형격인 진한 신라를 호위하는 황제국 혹은 호위무사 세력을 담당을 했다. 그래서 신라를 중심으로 이 삼국을 통일할 때는 결국 누구를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고구려를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진한 마한 번화는 상국
중국으로 이제 경지성을 띠니까 하나 아예 그냥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을 이제 내세운 하나의 확장지향적 세계 질서를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에는 이제 통감에 있는 대로 신라 신라의 후손, 고구려의 후손, 백제의 후손 외 이걸 사이로 본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를 보면 이런 걸 중국을 호위하는 호위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각자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 그리고 황제국 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확정지향적 세계 질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걸 성공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그게 통일신라라고 보는 거죠.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삼국시대 고구려 공격 대상이 된 이유를 내가 정리를 해봤는데, 고구려는 고조선의 둘째 격이 마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한은 제사장 역할을 했던 진안의 호위무사로 국경을 방어하고 중국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란 얘기예요. 마한 자체가. 마한도 중국이야. 중국이 한 일원. 그러니까 중국이 한 일원인 진안, 마한, 반환, 거기 나중에 이제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 중국이 한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세계 질서를 볼 때 확장 지향성 세계관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거 반대일까요? 반대죠. 확장 지향성, 확장성이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신라를 중심으로 선비계가 왕권을 잡자, 고구려를 중국을 호위하는 호위 세력으로 이제 편입시킨 거야. 제국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 황제국 이제 당, 그리고 기타 이제 호위 세력으로 인기 제국으로의 세계 질서를 이렇게 편제를 하면서 확장 지형색 세계 질서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뭐든가 어떤 게 퍼즐이 맞아 갔더라고. 네 번째, 세 번째 이 가설이 굉장히 중요한 가설이에요. 그래서 중국 황제국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계 질서를 지금 이제 도식화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로 했는데, 이건 나중에 코리아 어원 분석을 할 때 제가 한 거고, 중국을 제가 코리아로 정의를 내렸어요. 다이너스티, 황제국, 엠파이어, 제국. 이걸로 뭐 우리식으로 하는 뭐 인피리, 뭐 임을 위한 피리소리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지막 왕의 행차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경호부장 앞에 이제 피리를 부르는. 그죠? 그리고 색깔도 이게 재밌어요. 붉은색을 하면 보통 이제 제사장을 뜻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색은, 황금색은 황제국. 그리고 대표적인 게 고려 왕건의 그 굴림포 어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 신라의 역대 왕의 어진을 보면 굴림포가 붉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푸른색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조선의 이성계 굴림포 푸른색이죠. 호위무사 계급, 황제 계급, 제사장 계급. 그러면서 천재의 지위는 점차적으로 내려왔다. 지금은 외척 시대까지 내려오고 또 내려온 거 아니냐, 그런 거.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이런 세계 질서를 이제 구축하고 이루어왔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세계 질서를 조평을 여러 가지 소개를 할게요. 이거는 현대에서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여태까지 사료 근거로 제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왼쪽에 이제 중국, 코리아, 황제국 다이내스티, 제국 엠파이어 이런 분류 기준에 해당되는 역대 시절별로, 시대별로 한번 유정을 해본 거죠. 선사시대, 첫째는 여기 보는 게 연도는 나중에 이제 제가 1881년 근거로 코리아 오브 스토리라고 이제 발간된 위 정부에서 발간된 문건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코리아 오원을 다룰 텐데 그 문건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그리고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혼돈시대. 혼돈시대는 이제 1881년 이후 이제 양태대전이 끝난 1945년까지 제가 한 건데, 이 혼돈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현재 공화정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을 거친 거죠. 그죠? 그리고 1945년 이후로 현재까지 이제 현대를 보는 게 통솔로 자리 잡은 하나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사시대로 보면 중국은 당연히 고조선이고 왕이 세 분이 있죠. 진안망, 번암, 황제국, 주나라, 진나라, 망 이렇게 봤는데 주나라는 여기 보면 어디냐 BC 1122년이 주나라의 개국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했고 중간에 지난 진시황이 통일을 했다며, 그러니까 그 근거로 이제 진화를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한은 AD 9년이 마한이 멸망 시기예요. 그리고 마한을 여기다 두고 그랬고, 그러니까 선사시대 황제국은 주한 마한 이런 식으로 변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제국은 번안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놨고, 고대 시대는 신라 시대 고구려와 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당이 이제 고구려를 제국으로 이제 편입시킨 거죠. 그리고 통일시를 기점으로 지금의 중국 황제국 제국으로 세계 일사를 완성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중세시대는 중국 고려는 연방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단일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연방이었다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따 좀 다루겠지만 양계론의 입장에서는 부역에는 연방제를 선호합니다. 중앙집권적 사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으로 보잖아. 일시무질 정무질 세상을 원으로 보기 때문에 연방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황제국으로 보면 성이 960년에 이제 성이 개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져와 봤고, 무신장권은 당연히 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둘을 같이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성과 원을 더 다르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성을 허구의 대상으로 볼 수도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튼 황제국은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성과 원은 당연히 무신장권이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은 신라, 백제, 일본 막부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일본 막부와 무신장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본 막번을 그래서 우레기 일본이라는 그 해석편의 동영상을 제가 얘기를 했죠. 고려 일본 막번 간다, 같이 간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고, 근데는 이제 조선, 명과 청, 이거 설명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단 나중에 뭐 중과 사이 이걸 한번 한편으로 그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영연방은 무슨 차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뭐 여러 무슨 차이나 뭐 프렌치 차이나 무슨 차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연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연방으로 볼 수밖에 없냐? 외 세력이거든요. 외 세력은 결국 뭐냐? 해양 세력이거든. 해양 세력은 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특정 왕조? 어떤 지역으로 할 수가 없죠. 왜?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연방. 무슨 차이나 거는 영연방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외 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1882년부터 1945년에 중국은 비합정국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비워놓는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또 별도로 그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마지막 가설인데, 세계 가설 5번째, 세계 인류의 최상위 등을 이룬 지배계층은 부여계와 선비계로 나뉘어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긴장 관계를 이루며 세계 질서를 이루며 살아왔다. 이마 양계론. 자, 이 가설을 기시하는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통신라 당은 같이 가. 그리고 당이 망했잖아? 신라도 망하네. 그리고 고리가 들어서요. 그 고리와 송원은 또 같이 가요. 또 송원이 망하니까 또 조선이 들어서네. 그 조선과 또 명청 같이 가. 또 청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조선도 후지부지 없어지네. 이거 뭐지? 이거 뭐야? 그렇잖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질서에서 일정 규칙성, 어떤 일정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나? 라고 이제 가설 제기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결론을 한번 내려본 거야.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통일신라의 금시황과 당은 선비계, 또 고려와 송원은 부여계, 고려와 명청은 선비계다. 즉 중국과 황제국은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 관계로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가 이어져 왔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본 거야. 하나 이제 모형을 이제 제시를 한 거야. 여기서 보면 신라는 고려로 보는, 로마로 보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 저 동의합니다. 네. 박씨는 부여계거든. 김씨는 선비계고, 석씨는 해양 세력이고. 석탈의 왕으로 즉위해야 되는 과정은 많이 있죠. 그 해양 세력, 해양 그 지역에서 왕을 초빙해서 왕을 세우잖아. 그러니까 석씨는 왜? 즉 해양 세력이죠. 여러분 한단고기를 보시면서 좀 궁금해 하시지 않았어요? 한단고기 보면 이상하다. 신라가 빠져 있어. 그죠? 왜? 당연하지. 신라는 부여계, 선비계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한단고기는 부여계 역사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부도지라는 책을 보면 또 이상해요. 또 부도지는 또 신라의 역사를 또 다루고 있어. 존나 웃기죠. 그리고 부도지 그 저자가 누구야? 박재선 아닙니까? 박재선. 그러니까 그 부도지는 결국 뭐야? 부여계의 신라, 박시계라는 부여계의 시각으로 본 신라의 역사를 다룬다. 재밌죠? 그러니까 신라는
이게 로마 공화정과 같은 로마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박씨계는 부여계, 김씨는 선비계, 석씨는 해양세력. 그래서 통일신라의 김씨왕과 당과는 이제 선비계. 선비계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세계관의 확장 지향성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양계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양계로 그 부여계와 선비계를 어디서 내가 그 처음에 접하게 됐냐면 대륙 고려설이라는 걸 한번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진화대륙 이게 고려가 있었다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된 거지. 그때 잠시 이제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진화 대륙에 지금의 중국 대륙 고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려를 보면 이제 귀족 사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을 이제 부여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여족은 이제 그 실권을 잡고 귀족 사회를 이루고 그 국경을 방어하는 호위 세력은 이제 선비족들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성계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이제 공을 세워서 승진을 하고 구타 때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말아먹었다 이거야 이제. 그런데 이성계가 뭐 여진족이래. 여진족이 굉장히 신분이 비천한 모양이죠. 그랬나봐. 그러니까 그 신분에 비천한 거를 주원장이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원장이 협박을 당했대. 협박을 했다는 거야. 이성계는. 난 너의 비참한 신분을 알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성계가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결심을 했다는 거야. 나의 영토와 역사를 줄 터니 나에게 왕위를 다오. 그래. 조원장이 당연히 받지. 콜하지. 콜에 따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토와 역사를 다 주고 그때부터 이제 한반도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자기 조공을 바치면서 가을의 염주고를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다. 뭐 이런 기지 같은. 아이고, 나 그래서 에라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비족과 그거를 이제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개통을 해서 이제 선비계 부역이 나름대로 이제 민족 개념이 아니라 이제 개통으로 제가 이제 정립을 해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 역사 강역이 뭐 아메리카 같더라고. 그리고 갈 때까지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정립을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독립을 하는 거를 본고지는 당연히 부여계는 아메리카고 선비계는 지금의 중국 대륙인데, 지금의 중국 대륙 중공이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진화 대륙은 역사의 강역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만주 이쪽이 시베리아 바람이 지나가는 곳, 그곳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 진화 대륙은 역사 강역이 되게, 왜냐면 지형이 그래. 지형이 치수가 곤란해. 거기는 골때린 지형이 좀 골때려요. 치수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진화되는 건 역사의 강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라시아 대륙으로 보는 게 맞고, 신분계층은 제사장, 선비계는 무사, 허위무사 계층이고, 사용문자를 제 소리 일자인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한 소리 글자로 제가 추정을 해봤는데, 산스크리트어는 글자가 아닙니다. 언어죠. 언어. 우리 산스크리트어라는 언어를 표현하는 문자는 여러 문자가 있어요. 여러 문자를 얻어 산스크리트어는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특히 소리 글자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져왔냐면, 한당고기의 부도지를 발간하게 된 그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고대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로 번역을 해서 발간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번역이라는 표현, 굳이 번역이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뭐가 있지? 그죠? 같은 한자라면 번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문자 체계가 다를 때 어떤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래서 원래 그 써있는 고대 문자는 소리 글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 산스크리트어를 근간으로 하는 소리 글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사용 문자는 부역에는 소리 글자, 산스크리트어를 근간으로 한 소리 글자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선비는 당연히 뭐 한자를 썼겠지. 왜냐면 이것도 이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선비계는 중앙집권을 제일 좋아하는 게 통제 가능한 관리 범위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통제를 좋아합니다. 얘네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왜 무사기 계급이기 때문에 선으로 본다. 원으로 보지 않아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통제에 익숙하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뜻글자, 사용하는 문자체계는 당연히 뜻글자, 한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지. 개방은 안 할 거야. 그죠? 그런 이유가 있고, 그리고 과거 시험을 본다는 건 뭐예요? 과거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원주민 중에서 뽑은 겁니다. 인재를. 통제가는 관리 범위 내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쓴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퍼즐이 맞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관 형태로 보면 부역은 당연히 뭐 연방제를 선언하는 거고, 선비계는 중앙집권제를 선언하고, 그 전문과학과는 이건 이제 부도제에 나와 있습니다. 허실기와 스토, 에너지를 중심으로, 기를 중심으로 하는 허실기와 스토, 설. 굳이 직역을 하면 에너지로서 화합을 채우고, 열 에너지로서 지구를 데운다 하나는 천문과학관이 허실기와 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우선하는 천문과학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비계 그 천문과학관 음양오행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오행 순서가 있다는 거야. 수금지와 그게 좀 그렇습니다. 음양오행 설에 다루는 대표적인 영화가 뭐야? 지난번 소개했던 제5원소죠. 그리고 이제 부도제에 보면 유오시와 유손이 이렇게 싸운 말다툼을 하는 의견 다툼으로, 이게 이제 부역계의 허실기와 수도, 또 선비계의 음양오행의 대립 과정, 대립하는 시각이 아주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신 분은 아실 거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부역에는 해와 달, 그리고 하늘입니다. 나중에 조선의 어관을 다루면 이해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비계는 태양과 아침과 산, 그렇게 이제 태양과 아침, 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어디 이동성이 연상되지 않아요? 아침을 태양을 보러 가고,
태양을 쫓아가고 아침을 보고 또 산을 보고 이런 뭔가 좀 이동하는 그 유목민적 어떤 그런 연상이 되죠. 그리고 부역의 상징은 하늘과 해와 달, 정적이죠. 어디 고정되어 있는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부역의 제사 계층의 부역의 모습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선의 어원을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그럼 부역이와 선비가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양계론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그 한자. 예. 재밌죠? 그래서 부역의 상징은 하늘과 해와 달, 선비계는 아침과 태양, 산이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죠. 이와 같이 첫 번째 가설은 세계 일주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민족의 이동사다. 두 번째 가설은 지금의 베리응학은 적어도 18세기가 육지였다. 그 세 번째는 세계 인류의 모태신앙은 찬미신앙이며 세계 인류의 왕은 제사장 혹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네 번째 가설은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세계 인류의 세계 일사는 왕이 있는 중국과 이를 호위하는 사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이른바 중국과 사이 시스템 혹은 천자 시스템. 이게 네 번째 가설이고, 마지막 가설은 세계 인류의 최상위층을 이루는 지배계층은 부역계와 제사장 계층의 부역계와 또 호위무사 계층의 선비계로 나뉘어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긴장관계를 이루며 세계의 질서를 이루며 살아왔다. 이른바 양계로. 이렇게 핵심 가설을 제시를 하고, 앞으로 뭐 역사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실증 자료를 등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이 핵심 가설은 나중에라도 이제 강론으로 또 해서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연구를 해서 또 소개를 하는 거도록 하자.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